이 작은 USB 하나면 충분해. 당신의 여자도 회사도 그 잘난 이름도 전부 무너뜨리기에. 이서윤은 남편 강현우의 집무실에서 그와 비서 한지민의 배신을 목격한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책상 위에 작은 USB 하나만 남긴다. 현우는 그것을 단순한 외도 증거라 여기지만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그가 감춰온 위험한 숫자들이 잠들어 있다. 다음 날 아침 강진홀딩스의 주가는 무너지고 서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강진홀딩스 본사 38층 대표이사 전용 집무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을 때 강현우는 처음으로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늘 그랬듯 상황을 계산했고 책상 모서리에 기대선 한지민의 흐트러진 블라우스와 자신의 느슨해진 넥타이,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이서윤의 새하얀 얼굴까지 한꺼번에 훑었다. 지민이 먼저 숨을 삼키며 사모님, 이건 오해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서윤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현우는 낮게 웃으며 서윤아,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런 장면 아니야 라고 했다. 서윤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와 유리 책상 위에 검은색 USB를 내려놓았다. 현우의 미간이 아주 잠깐 좁혀졌다. 뭐 하는 거야? 그가 묻자 서윤은 마치 회의 한 건을 넘기듯 차분하게 말했다. 외도 사진 따위 넣어둔 줄 알았어. 아니, 당신이 세운 제국을 무너뜨릴 숫자들이야. 지민의 손끝이 떨렸다. 현우는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협박이야. 그가 비웃듯 물었고 서윤은 대답 대신 책상 위 모니터에 떠있는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았다. 아니, 인수인계. 집무실 안에는 비싼 향수와 위스키, 막 식은 커피 냄새가 뒤엉켜 있었다. 서울의 밤은 유리병 너머에서 반짝였고 강남대로를 가로지르는 차량 불빛들은 마치 아무 일도 모른다는 듯 질서 있게 흘렀다. 서윤은 그 풍경을 오래 보지 않았다. 이 방의 조명 가죽, 소파 벽에 걸린 추상화, 현우가 좋아하던 흑단 책상까지 모두 그녀가 골랐거나 그녀의 사람들을 통해 들여온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 방에서 그녀의 흔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워져 있었다. 지민이 입술을 깨물며 대표님, 제가 설명을 하고 다가서려 하자 서윤이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질투가 없었다. 그래서 지민은 더 겁을 먹었다. 서윤은 한지민 씨는 여기 있어요. 오늘 밤 이 방에서 빠져나간다고 해서 당신 이름이 빠지는 건 아니니까 라고 말했고 지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현우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서윤아, 네가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몰라도 선 넘지 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라고 했다. 서윤은 조용히 웃었다. 이혼은 너무 작은 단어야, 강현우 씨.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 순간 현우의 눈빛이 변했다. 결혼 후 5년 동안 서윤은 단 한 번도 공식 석상 밖에서 그를 강현우 씨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여보, 당신 혹은 현우 씨. 그녀의 호칭에는 늘 한 발 뒤에 물러선 온도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남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를 부르고 있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USB를 집으려 했지만 서윤이 먼저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볍게 눌렀다. 지금 꽂지 마. 이 방 컴퓨터는 이미 너무 많이 오염됐어. 현우의 턱이 굳었다. 네가 감히 내 시스템에 손댔어. 서윤은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당신 시스템 강진홀딩스 재무 서버를 처음 설계한 팀을 누가 데려왔는지 기억도 못하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내 아버지 이름 믿고 여기까지 들어온 건 너야. 서윤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아니, 당신이 내 이름을 밟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지민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쳤다. 그녀는 분명 외도 현장을 들킨 여자였지만 지금 이 방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분노한 아내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고 모든 장부를 외운 여자였다. 서윤은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더 올려두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현우는 그것이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3년 전 송도 물류센터 매각건, 작년 바이오 계열사 전환 사채 발행,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된 자사주 매입 계획. 당신은 늘 내 앞에서 숫자는 남자의 언어라고 했지. 서유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 47분이었다. 재밌게도 숫자는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하는 건 숫자를 만지는 사람뿐이야. 현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노골적인 분노가 떠올랐다. 네가 뭘 안다고 떠드는 거야. 집에서 재단 행사나 챙기던 네가. 서유는 그 말을 예상했다는 듯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래서 편했겠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줘서. 그 말에 지민이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다. 서유는 놓치지 않았다. 한지민 씨, 당신도 알잖아요. 대표님이 정말 혼자 다 했다고 믿은 사람은 이 방에서 딱 한 명뿐이었다는 거. 현우의 시선이 지민에게로 튀었다. 지민은 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너무 늦었다. 작은 균열은 이미 그의 오만 속으로 파고들었다. 현우는 서윤에게 다가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윤, 우리 결혼이 어떤 결혼인지 잊었어. 네가 이 집안 얼굴을 무너뜨리면 이 회장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네가 사랑 타령으로 버틸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집안 명예까지 버릴 정도로 멍청하진 않잖아. 그 말은 예전이었다면 서윤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을 것이다. 그녀는 언제나 리그룹의 딸로 살았고 아버지의 기대와 어머니의 침묵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을 접는 법부터 배웠다. 결혼도 그 연장선이었다. 휴누가 처음 그녀의 손을 잡고 당신 덕분에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올라가고 싶다고 속삭였던 날, 서유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녀는 수많은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남편의 이름으로 넘겼고 실패할 거래를 조용히 막았으며 그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자기 공을 지웠다. 하지만 오늘 이 방에서 그녀가 본 것은 낯선 여자의 손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오래 스스로를 지워왔는지에 대한 증거였다. 서유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이 착각한 게 있어. 나는 집안 명예 때문에 참은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서 참았던 거야. 그런데 오늘 그 책임이 끝났어. 그 순간 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재무본부장 박상철이었다. 현우는 화면을 보고도 받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이 장면을 부부싸움의 범주 안에 가두고 싶었다. 그러나 곧이어 지민의 휴대전화도 짧게 진동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가렸고 서윤의 눈길이 그 위에 머물렀다. 받아요. 오늘 밤엔 다들 바쁠 테니까. 지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사모님, 저는 정말 대표님을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 말에 현우가 날카롭게 돌아봤다. 그게 무슨 뜻이야? 지민은 입술을 열었다 닫았고 서윤은 조용히 봉투를 현우 쪽으로 밀었다. 강현우 씨, 내일 아침 장이 열리면 당신은 두 가지를 알게 될 거야. 첫째, 당신이 믿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등을 돌린다. 둘째, 당신이 무시한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기다릴 수 있다. 현우는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지만 열지 않았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넌 못 떠나. 내 지분도 내 가족도 내 이름도 여기 묶여 있어. 서유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건 어제까지의 이야기야. 서윤이 돌아서자 현우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거칠지는 않았지만 놓아주지 않겠다는 힘이 분명했다. 예전의 서윤이라면 그 손길에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강현우의 손은 한때 그녀에게 계단이었다. 혼자 버티는 법만 배운 그녀에게 누군가와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착각을 준 손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손은 족쇄였다. 서윤은 손목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놓아. 현우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남자들이 실수 한번 할 수도 있지. 네가 원하는 게 사과야. 돈이야. 이사회 자리야. 서윤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직도 몰라. 내가 화난 건 당신이 다른 여자를 안아서가 아니야. 당신이 내가 세운 다리 위에서 나를 밀어내고 그 다리를 혼자 만든 척했기 때문이야. 현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 틈에 서윤은 손목을 빼냈다. 그녀의 피부에는 붉은 자국 하나 남지 않았지만 현우는 이상하게 자신이 더 깊게 베인 느낌을 받았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오늘 밤 끝나는 것은 불륜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기 이름으로 포장해온 왕국의 신화였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서윤을 따라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표이사 전용층의 복도는 지나치게 고요했고 바닥의 대리석은 그녀의 구두 소리를 차갑게 되돌려 주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윤은 유리벽 너머의 집무실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현우는 아직도 봉투를 열지 않은 채 서 있었고 지민은 그 옆에서 누군가에게 빠르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서윤은 놀라지 않았다. 한지민은 처음부터 사랑에 빠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고 현우는 그것을 매혹이라 착각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자신을 원하는 모든 시선을 숭배로 오해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오자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섰다. 운전석 옆에 앉아있던 오랜 수행비서 윤도재가 문을 열며 한남동으로 모실까요? 라고 물었다.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에는 아직 그녀의 옷, 책, 결혼사진, 그리고 현우가 한 번도 읽지 않은 그녀의 투자 보고서들이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돌아갈 집은 아니었다. 공항 쪽으로 가요. 아니, 먼저 여의도. 도재가 룸미러로 그녀를 보았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켜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포지션 정리. 개장 전 공시 준비. 답장은 10초도 지나지 않아 도착했다. 확인했습니다, 이사님. 그 시각 집무실에서 현우는 마침내 봉투를 찢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이혼 합의서가 아니었다. 가장 위에는 자사주, 매입 계획 관련 내부 결제 사본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가 믿었던 재무본부장, 법무팀장, 그리고 외부 자문사와 주고받은 자금 흐름표가 정리되어 있었다. 현우는 처음 몇 줄을 읽다가 얼굴이 굳었다. 그는 숫자를 알아보았다. 너무 잘 알아보았다. 자신이 한때 아무도 모를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우회 거래 계열사 손실을 감추기 위해 만든 임시 구조주가 방어를 명분으로 움직인 자금들이 낯설 만큼 깨끗한 문장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USB는 아직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현우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마치 독사를 짚듯 손에 들었다.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표님, 지금은 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왜? 단 한 글자였지만 지민의 얼굴은 무너졌다. 그녀는 변명할 말을 찾았고 그 침묵이 대답이 되었다. 현우는 그제야 처음으로 서윤이 방을 나가기 전 남긴 말의 의미를 생각했다. 인수인계. 그것은 떠나는 아내의 마지막 농담이 아니었다. 왕좌에서 끌려 내려올 사람에게 넘겨준 사망진단서였다. 여의도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을 넘긴 뒤였다. 한강 건너 빌딩들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지만 몇몇 금융사 사무실만은 밤새 깨어 있었다. 서윤은 리그룹의 이름을 쓰지 않는 작은 투자자문사 사무실로 들어갔다. 직원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님이라고 인사했다. 그 호칭이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아프게 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름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의실 화면에는 복잡한 지분 구조도가 떠 있었다. 강진홀딩스 30% 핵심 지분은 여러 단계의 블록들과 사전 계약을 통해 이미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일부는 NJ 캐피탈이 운용하는 펀드로
일부는 서윤 개인이 시일지를 지배하는 특수목적 회사로 넘어가 있었다.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가 내일 오전 8시 30분 공시가 나가면 강진 측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님 측에서 부부 공동 재산 문제로 압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서윤은 창밖을 보았다. 강현우가 그녀에게 처음 청혼했던 호텔의 불빛이 멀리 희미했다. 압박하라고 하세요.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내 자격으로 싸우지 않을 겁니다. 주주로 싸울 거예요. 회의가 끝난 뒤에도 서윤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냉정함을 보며 안도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조금씩 떨리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사랑이 끝나는 순간은 생각보다 시끄럽지 않았다.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도 울부짖는 목소리도 없었다. 다만 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오래 켜두었던 불을 스스로 끄는 소리가 있었다. 서윤은 가방 안쪽 작은 주머니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다. 그녀는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이미 그것을 빼두었다. 반지 안쪽에는 현우가 새겨 넣은 문장이 있었다. 함께 오를 곳까지. 서윤은 그 문장을 엄지로 천천히 쓸었다. 함께 오른다는 말은 아름다웠지만 현우는 늘 꼭대기에 도착하면 손을 놓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반지를 다시 넣지 않고 회의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도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남동, 집에 사람 보내요. 내 물건 중 업무 자료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정리하지 말아요. 도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이 연락하시면요.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받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 그는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지분을 찾게 될 테니까. 새벽 4시 20분 강현우는 결국 USB를 열지 못한 채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재무본부장의 부재중 전화는 20통을 넘었고 법무팀장에게서는 긴급히 통화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쌓였다. 지민은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책상 서랍은 비어 있었고 회사 출입증만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현우는 그 출입증을 본 순간 자신이 함정에 걸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한지민이 아니라 이서윤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 언제부터 알았을까? 왜 오늘이었을까? 그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은 울리지 않았다. 차단이었다. 카카오톡 프로필도 사라져 있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 관리실에 전화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차가웠다. 사모님께서는 밤 12시 이전에 개인 물품 일부를 반출하셨고 등록 차량도 해지하셨습니다. 현우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등록 차량 해지, 출입 권한 해제, 지분 정리. 이 모든 것이 하룻밤의 감정으로 가능할 리 없었다. 그제야 그의 등줄기를 타고 늦은 공포가 내려앉았다. 서윤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 떠난 사람이 오늘 밤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간 것뿐이었다. 오전 8시 59분 서울의 아침 햇살이 강진홀딩스 본사 유리 외벽에 차갑게 부딪혔다. 현우는 밤새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대표실에 서 있었다. 대형 화면에는 개장 전 뉴스 속보가 이어졌다. 강진홀딩스 주요 주주 지분 변동, 금융당국 자료 제출, 내부 회계 관련 조사 착수 검토. 단어들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시장은 이미 냄새를 맡았다. 굿이 정각이 되자 주가 그래프가 붉게 꺾였다.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이었다. 곧 급락이었다. 재무본부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대표님 매도 물량이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방어 주문이 먹히지 않습니다. 리측 지분이 빠졌습니다. 라고 외쳤다. 현우는 멍하니 화면을 보았다. 그의 제국이 숫자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 순간 책상 위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맑고 너무도 차분했다. 강현우 씨, 이제 내 USB를 열어봐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숫자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는 바로 끊겼다.
현우는 화면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줄 알았던 왕국의 설계도가 애초에 자기 손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진홀딩스의 주가는 개장 7분 만에 전날 종가 대비 12% 넘게 밀렸다. 여의도 증권사 리서치 센터마다 전화가 불탔고 경제방송 진행자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어를 조심스럽게 골랐으면서도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내부 회계자료 제출 주요, 주주, 지분 변동, 금융당국 조사 가능성, 세 단어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히 잔인했다. 강현우는 대표실 한가운데 서서 붉게 흘러내리는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자신이 흔들린다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재무본부장 박상철은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대표님, 방어 매수 계좌들이 동시에 막혔습니다. 외부 자금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라고 말했다. 현우는 이를 악물고 누가 던지는지부터 찾아 기관인지 사모펀드인지 리 쪽인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박상철의 침묵은 이미 대답이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렸다. 말해. 박상철은 숨을 삼켰다. 이서윤 이사님 측 지분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어젯밤 이미 구조 변경됐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건 그 뒤를 따라붙은 매도입니다. 현우는 책상 위에 놓인 USB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작고 조용했다. 그러나 그 작은 물건 하나가 대표실의 공기와 사람들의 시선을 모조리 지배하고 있었다. 법무팀장 오기준이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대표님 금융당국 쪽에서 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공식 조사는 아직 아니지만 제출 범위가 지나치게 구체적입니다. 누군가 내부 결제 라인과 계좌 흐름을 정확히 짚어서 넘긴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현우는 웃었다. 그 웃음은 거의 금소금처럼 딱딱했다. 누군가, 그 누군가가 내 아내라는 말을 왜 못해? 오기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현우는 마침내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뜬 폴더명은 단 하나였다. 당신이 지운 이름들. 그는 순간 손끝이 굳었다. 폴더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이 있었다. 송도 물류센터 매각 바이오 계열사, 전환사채, 자사주 매입 사전 보고, 재무본부 비공식 지시, 한지민 개인 메신저, 백업. 현우는 아무 파일도 열지 않은 채 노트북을 닫아버렸다. 박상철이 놀라 대표님하고 부르자 현우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금은 저 여자 장단에 맞춰줄 때가 아니야. 이사회부터 막아. 그 시각 서윤은 여의도의 작은 투자자문사 회의실에서 같은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 붉은 숫자가 떨어질 때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안도가 뒤섞였다. 누군가는 복수라고 생각했겠지만 서윤에게 그것은 복수보다 해체에 가까웠다. 오래 썩은 건물을 무너뜨리는 일. 다만 그 건물 안에 한때 자신의 방도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용히 찔렀다. 윤도재가 문 옆에 서서 강현우 대표 쪽에서 이사님 소재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한남동 리 본가, 재단 사무국까지 연락이 갔습니다. 라고 말했다. 서윤은 시선을 화면에서 떼지 않았다. 아버지는요. 도재가 잠시 망설이다가 회장님께서는 직접 통화하길 원하십니다. 다만 아직 공식 입장은 내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답했다. 서윤은 희미하게 웃었다. 이 회장은 언제나 그랬다. 딸의 상처보다 가문의 손실을 먼저 계산했다. 그래도 그녀는 그를 미워하지 않기로 오래전에 마음먹었다. 미움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먹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자마자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벌인 일이냐? 서윤은 짧게 대답했다. 제가 끝낸 일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회장은 딸을 꾸짖기 전에 숫자를 먼저 읽는 사람이었다. 내 지분을 그렇게 움직이면 리그룹도 충격을 받는다. 혼인으로 묶인 전략을 내 감정 때문에 끊어냈다면 너도 책임져야 한다.
서유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목소리였다. 울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내 이름 앞에 집안이 있다. 그녀는 그 문장들을 너무 오래 외우고 살아왔다. 감정으로 끊어낸 게 아닙니다. 감정 때문에 너무 늦게 끊어냈죠. 아버지도 자료 받으셨을 겁니다. 강현우 대표가 지난 3년간 어떤 방식으로 계열사 손실을 덮었는지, 리 쪽 담보 신뢰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 회장의 숨이 낮게 가라앉았다. 그래서 남편을 시장에 던졌다는 거냐? 서유는 천천히 말했다. 제가 던진 건 남편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시장이 판단하는 건 그의 숫자고요. 그 말 뒤에 아버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그것이 더 서늘했다. 그는 한참 뒤 내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널 말렸을 거다라고 했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요, 어머니라면 제가 너무 늦었다고 하셨을 겁니다. 대표실에는 이사회 긴급 소집 통보가 도착했다. 현우는 넥타이를 새로 매며 거울 앞에 섰다. 눈 밑에는 푸른 그림자가 내려앉았지만 그는 여전히 완벽한 대표처럼 보이려 했다. 그의 인생은 늘 그렇게 버텼다. 허름한 빌라 반지하에서 장학금 신청서를 쓰던 소녀는 자신을 내려다보던 사람들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 숨쉬는 법부터 고쳤다. 그래서 그는 리그룹 사위가 되었을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서윤과 결혼할 때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운 좋은 남자라고 했다. 그는 그 말을 증오했다. 운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밤마다 숫자를 붙잡았고 계약을 밀어붙였고,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서윤이 조용히 그의 뒤쪽에서 위험한 문장 하나를 지우고 망가진 구조 하나를 고치고 그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다른 이름으로 보고서를 올렸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믿으면 안 됐다. 그가 만든 강현우라는 이름이 무너질 테니까. 회의실로 향하기 전 그는 다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문자 하나를 보냈다. 지금 멈추면 이야기할 수 있어. 전송된 표시가 뜨지 않았다. 이사회실은 이미 전쟁터였다. 평소 현우에게 웃으며 악수하던 사회이사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리그룹 측을 대표하던 이사는 아예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법률 대리인이 앉아 있었다. 현우는 그 빈자리를 보는 순간 분노보다 모욕감을 먼저 느꼈다. 의장이 마른 목소리로 강현우 대표, 현재 제기된 내부 회계 의혹과 주요 주주 지분 변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라고 말했다. 현우는 자료를 펼치며 차분하게 시작했다. 시장에 떠도는 정보는 악의적 편집입니다. 일부 거래 구조는 당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선택이었고 모든 절차는 법무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때 한 사회이사가 물었다. 그럼 이서윤 이사 측이 왜 어젯밤 지분 구조를 변경했습니까? 현우는 대답을 멈췄다. 그 질문은 회계가 아니라 신뢰에 관한 것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서윤이 움직였다는 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내부에서 더 이상 방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현우는 입술을 비틀었다. 이서윤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회사 문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법률 대리인이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밀었다. 이서윤 이사님은 오늘 오전부로 강진홀딩스의 모든 등기직에서 사임하셨습니다. 또한 본건은 혼인관계와 무관하게 주주권리 및 내부 통제 문제로 다룰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한지민은 회사에서 멀지 않은 오피스텔에 숨어 있었다. 커튼은 닫혀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전날 급히 챙겨 나온 노트북과 여권 현금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밤새 여러 통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중 가장 많이 온 번호는 현우가 아니라 NJ캐피털의 실무자였다. 마침내 메시지가 도착했다. 예정대로 진술 준비, 개인 판단 금지. 지민은 화면을 보며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흘렸다. 그녀는 처음부터 강현우를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 같은 감정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것은 권력에 가까운 사람 옆에 섰을 때 느끼는 어지러운 열기에 불과했다. 2년 전 그녀가 다니던 작은 자문사는 강진홀딩스의 무리한 계약 하나로 무너졌다. 책임자는 없었고 하청 직원 몇 명만 업계에서 사라졌다. 그때 그녀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NJ 캐피털 쪽 사람이었다. 강현우에게 접근하면 네가 잃은 것을 되찾게 해주겠다고 했다. 지민은 그 말을 믿었다. 그러나 어젯밤 서윤의 눈을 본 뒤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다. 그녀가 사냥꾼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도 결국 목줄을 찬 사냥개일 뿐인지 모른다는 의심이었다. 서윤은 오후가 되어서야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CCTV 영상을 확인했다. 도제가 업무 자료를 회수하는 동안 현우 측 사람들이 관리실을 통해 출입 기록을 요구했다는 보고가 함께 올라왔다. 화면 속 그녀의 집은 낯설었다. 결혼사진이 걸린 복도, 두 사람이 함께 고른 회색 소파, 현우가 좋아한다며 들인 검은 피아노, 모두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도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업무 자료 외 개인 물품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서재 안쪽 금고에 있던 어머님 관련 서류는 가져왔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봤어요. 도제가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봉인 상태 그대로입니다. 서윤은 봉투를 받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과거 리그룹 구조조정 때 작성했던 손글씨 노트가 있었다.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이름들, 버려진 계열사, 직원들의 명단,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 회사는 숫자로 무너지지만 사람은 침묵으로 무너진다. 서윤은 그 문장을 떠올리며 손끝으로 봉투 모서리를 눌렀다. 그녀가 현우의 침묵을 대신 지켜준 시간들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 시간이기도 했다. 오후 3시 강진홀딩스 주가는 한 차례 더 급락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투매가 아니었다. 금융당국이 자료 제출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주요 채권단이 강진홀딩스의 신용 리스크를 재검토한다는 뉴스가 이어졌다. 현우는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재무본부를 뒤집듯 몰아붙였다. 방어자금 어디까지 가능해? 담보 추가로 잡아. 계열사, 현금성 자산부 끌어와. 박상철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대표님, 지금 움직이면 더 위험합니다. 이미 자금 흐름이 들여다보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방어하면 시장 조작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우는 책상을 내리쳤다. 그럼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오기준이 끼어들었다. 대표님, 이서윤 이사님과 협상해야 합니다. 적어도 자료 공개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안이 얼어붙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가 그 여자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오기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도 또 하나의 대답이었다. 현우는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서윤은 그가 집으로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라고 믿었다. 지금 그녀는 시장과 이사회와 법률 대리인 사이에서 그가 접근할 수 없는 위치로 옮겨가 있었다. 현우는 결국 직접 움직였다. 수행기사가 준비한 차에 올라타며 그는 리 본가로 가라고 했다. 운전기사는 망설였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성북동 깊숙한 곳에 자리한 리 회장의 저택은 대문부터 단단하게 닫혀 있었다. 경호팀장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지만 길을 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강 대표님. 회장님께서는 오늘 어떤 방문객도 받지 않으십니다. 현우는 차에서 내려 차가운 눈으로 그를 봤다. 나는 방문객이 아니라 사위야. 경호팀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그 한마디가 현우의 자존심을 베었다. 사위라는 이름은 리그룹이 필요할 때만 유효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처럼 노골적으로 확인받은 적은 없었다. 돌아서려는 순간 저택 안쪽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나왔다. 뒷좌석 창문이 아주 조금 내려가고 이 회장의 얼굴이 보였다. 현우는 급히 다가갔다. 회장님, 서윤이와 통화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회사가 위험합니다. 이 회장은 그를 오래 보았다. 회사가 위험한 건가? 자네가 위험한 건가? 현우는 말문이 막혔다. 이 회장은 창문을 올리기 전 낮게 말했다. 서윤이는 오늘 처음으로 내 딸답게 굴었다. 자네가 그걸 제일 늦게 알았군. 그 말은 현우에게 예상 밖의 타격이었다. 그는 리 회장이 당연히 자신을 압박해 서윤을 멈추게 할 거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가문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럴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딸을 막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딸의 손을 빌려 오래전부터 불편했던 사위를 잘라내고 있는지도 몰랐다. 현우는 차 안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아무 지시도 내리지 못했다. 창밖으로 성북동의 높은 담장이 뒤로 밀려났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계속해서 알림이 쏟아졌다. 강진홀딩스 관련 기사 임원들의 메시지, 한지민의 부재 중 전화 한 통. 그는 지민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연결음 끝에 그녀가 받았다. 대표님, 목소리는 낮고 낯설었다. 현우는 눈을 감았다. 너 어디야? 지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더 차갑게 물었다. 어젯밤 네가 한 말 무슨 뜻이었어? 나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는 말. 지민의 숨소리가 흔들렸다. 대표님도 저를 이용하셨잖아요. 저만 나쁜 사람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현우의 손등에 힘줄이 섰다. 누가 시켰어? 지민은 아주 작게 웃었다. 그걸 아직도 모르세요. 사모님은 알고 계셨는데. 해가 기울 무렵 서윤은 여의도 사무실 옥상에 올라갔다. 한강 위로 늦은 빛이 번졌고 빌딩 숲 사이로 바람이 차게 지나갔다.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현우가 보낸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다. 왜 여기까지 해야 했어? 서윤은 그 문장을 오래 보았다. 어쩌면 그가 처음으로 질문다운 질문을 보낸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질문 안에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분노가 숨어 있었다. 왜 내가 무너져야 했느냐는 말. 왜 네가 감히 나를 무너뜨리느냐는 말. 서윤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도제에게 말했다. 한지민 위치 확인됐어요. 도제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강남의 오피스텔입니다. NJ캐피탈 쪽 실무자와 접촉 흔적이 있습니다. 다만 한지민 씨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악역이 되기엔 겁이 많고 피해자가 되기엔 너무 많은 선택을 했어요. 내일쯤 먼저 연락이 올 겁니다. 도제는 잠시 그녀를 보다가 물었다. 강 대표님이 먼저 찾아오면요. 서윤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아직 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살릴 열쇠를 찾는 거지. 진짜로 나를 보게 되는 건 모든 열쇠가 사라진 뒤일 거예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우는 다시 대표실로 돌아왔다. 하루 만에 회사는 낯선 공간이 되어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예전처럼 존경과 긴장을 담아 인사하지 않았다. 불안은 사람의 시선을 빠르게 바꾼다. 대표실 책상 위에는 그가 아침에 닫아버린 노트북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현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USB를 열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송도 물류센터 매각 관련 자료가 화면에 펼쳐졌다. 그는 읽기 시작했고 몇 줄 지나지 않아 숨을 멈췄다. 자료에는 그의 지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지시가 왜 위험한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시 서윤이 어떤 경로로 손실 확대를 막았는지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파일 마지막에는 서윤이 2년 전 그에게 보냈으나 읽음 표시조차 남지 않은 메일 초안이 첨부되어 있었다. 현우 씨, 이번 구조는 오래 버티지 못해요. 지금 멈추면 아직 돌릴 수 있어요. 현우는 그 문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지민과 늦은 술자리에 있었고 서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갑자기 그 밤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돌아왔다. 서윤이 말을 아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지 않았던 것이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현우의 얼굴에서는 분노가 조금씩 빠져나갔다.
대신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차올랐다. 의심이었다. 자신이 믿어온 모든 성공의 순간 옆에 서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것인지 모른다는 의심. 그는 두 번째 파일, 세 번째 파일을 열었다. 전환사채 발행 전, 리스크 보고서, 법무팀 내부 경고서, 윤희재단 행사를 핑계로 만났던 해외 투자자의 메모, 모두 그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었다. 그는 갑자기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 서윤이 생일 선물로 준 만년필이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너무 조용한 취향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에게는 더 화려한 것이 어울린다고 여겼다. 그런데 지금 그 만년필의 뚜껑 안쪽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다.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길. 현우는 그것을 쥔 채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한지민이었다. 그는 천천히 받았다.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표님, 내일 사모님을 만나세요. 아니, 이서윤 이사님을 만나세요. 그분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더는 혼자 죽을 생각 없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현우는 텅 빈 대표실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바깥 유리창에는 새벽의 서울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무너짐은 주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오래전 서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KTX 안에서 강현우는 한 번도 창밖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서울을 벗어나며 회색 빌딩들이 낮아지고 들판과 공장지대가 번갈아 지나갔지만 그의 시선은 노트북 화면에 붙어 있었다. 밤새 USB 속 파일을 읽은 탓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마우스패드 위에서 굳어 있었다. 송도 물류센터, 매각바이오 계열사 전환사채,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모든 파일에는 그가 내린 지시와 그 지시가 위험하다는 내부 경고,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조용히 손실을 줄인 누군가의 수정안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 누군가의 이름은 대부분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현우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서윤이었다. 수행비서가 조심스럽게 대표님 부산 도착 후 바로 NJ캐피털 쪽 미팅 장소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현우는 낮게 물었다. 그 여자가 정말 거기 있어?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이서윤 이사님 명의 차량이 해운대 쪽 호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다. 사라진 아내가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다음 수를 둔 주주가 그곳에 있었다. 부산의 바다는 계절과 상관없이 냉정한 빛을 품고 있었다. 해운대 앞 고급 호텔 최상층 라운지에는 낮은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푸른 물결이 빌딩 그림자를 잘게 부수고 있었다. 서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검은 재킷에 진주 귀걸이 하나, 아무 장식 없는 손, 결혼 반지가 사라진 손가락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그녀의 결심을 말하고 있었다. 현우가 들어섰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도착 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현우는 맞은편 의자를 빼지 않고 서서 말했다. 여기까지 숨을 줄은 몰랐어.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숨은 적 없어요. 당신이 늘 늦게 찾았을 뿐이지. 현우의 눈가가 꿈틀거렸다.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반토막 날 뻔했어. 채권단이 움직이고 이사회는 내 등을 찌르고 있어. 네가 원하는 게 이거야. 서윤은 그를 한참 보았다. 아직도 내가 원하는 걸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잃은 걸 말하고 있네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조용히 들어왔다. 현우는 의자를 거칠게 당겨 앉았다. 주변에 있던 투자자문사 직원들이 잠깐 시선을 돌렸지만 서윤이 손짓으로 물리자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멈춰. 지금 멈추면 내가 수습할 수 있어. 조사는 내부 정리로 돌리고 지분 문제는 협상하면 돼. 너도 리그룹 딸이야. 강진이 완전히 무너지면 내 이름도 깨끗하지 않아. 서윤은 그의 말을 듣는 동안 한 번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당신은
늘 수습이라는 말을 좋아했죠. 잘못한 사람은 당신인데 수습하는 사람은 늘 나였으니까. 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왜 이제 와서 이러는데? 왜 5년 동안 말 안 했어? 서윤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깊게 흔들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말했어요. 송도 매각 때도, 전환사채 발행 전에도, 한지민 씨가 당신 곁으로 들어왔을 때도 당신은 한 번도 듣지 않았죠. 내가 숫자를 말하면 질투라고 했고, 위험을 말하면 집안 사람이 간섭한다고 했고,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면 당신을 믿지 못한다고 했어요. 현우는 반박하려 했지만 USB에서 본 메일 초안들이 머릿속을 찔렀다. 읽지 않은 경고들, 받지 않은 전화들, 외면한 문장들. 서윤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거래 흐름도가 떠 있었고 몇몇 지점에는 붉은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이건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만든 구조예요. 겉으로는 성장 전략이었고 발표 자료에는 공격적 투자라고 썼죠. 하지만 실제로는 손실을 다음 계열사로 넘기고 시장의 기대를 이용해 주가를 떠받치고 내부자가 먼저 빠져나갈 시간을 번 구조였어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불법이라고 단정하지 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단정하지 않았어요. 자료를 넘겼고 판단은 조사기관과 시장이 하겠죠. 하지만 이것 하나는 내가 단정할 수 있어요. 당신은 위험을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밀어붙였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누군가 뒤에서 막아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현우는 태블릿을 밀어내듯 손을 뻗었지만 서윤이 먼저 화면을 넘겼다. 다음 자료에는 한지민의 이름이 있었다. 현우의 시선이 멈췄다. 서윤은 말했다. 한지민 씨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히 들어온 비서가 아니에요. NJ캐피털의 하청 자문 라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이죠. 당신에게 접근하기 전부터 강진 내부 자료를 요구받았고요. 그 이름이 나오자 현우의 자존심보다 먼저 분노가 솟았다. 그는 낮게 웃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여자 하나한테 속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속은 게 아니라 스스로 속기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지민 씨가 당신을 신처럼 봐주는 척할 때 당신은 그 시선을 너무 쉽게 믿었죠. 나는 그 여자가 이상하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당신은 내게 그만 좀 초라하게 굴라고 했고요. 현우의 얼굴에 짧은 기억 하나가 지나갔다. 어느 밤 서윤이 조용히 한 비서가 재무본부 자료에 접근하는 범위가 넓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내 사람 관리까지 가르치려고 하지 마. 당신은 집안 행사나 잘 챙겨라고 했었다. 그때 서윤은 한참 그를 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 침묵을 패배로 해석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기록의 시작이었을지도 몰랐다. 현우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알고 있었으면 막았어야지.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막았어요. 여러 번. 그런데 당신은 막는 손을 치워버리고 당신을 절벽적으로 미는 손을 잡았죠. 언제까지 내가 당신 대신 다쳐야 했나요? 그때 라운지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한지민이 들어오고 있었다.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한 얼굴 급하게 묶은 머리 코트 안쪽에 끌어안은 노트북 가방. 그녀는 현우를 발견하자 걸음을 멈췄고 서윤을 보자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서윤은 놀라지 않고 빈 의자 하나를 바라봤다. 앉아요, 한지민 씨. 도망치기엔 너무 멀리 왔잖아요. 지민은 입술을 떨며 앉지 않았다. 현우가 먼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다. 누가 시켰어? 네 뒤에 누가 있어? 지민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한때 그녀는 이 남자의 분노가 무섭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강현우의 분노는 무너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움켜쥔 장식품처럼 보였다. 지민은 힘겹게 말했다. 대표님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한 줄 아세요? 아니요. 저는 문을 열어드렸을 뿐이에요. 들어가신 건 대표님이세요. 현우의 손이 올라가려다
멈췄다. 서윤의 시선이 그 손끝에 머물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현우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지민은 결국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외장 하드를 꺼냈다. 이 안에는 NJ 캐피털 실무자와 주고받은 지시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저도 다 넘기진 않았어요. 제가 살아남을 카드가 필요했으니까요. 서유는 외장 하드를 보다가 말했다. 당신은 늘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했죠.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피해자였던 적도 있어요. 강진 때문에 제 전 회사가 망했고 저는 아무 잘못 없이 업계에서 밀려났어요. 대표님은 그때 제 이름도 몰랐겠지만요. 그런데 NJ 쪽에서 말했어요. 강현우에게 가까이 가면 네가 잃은 걸 돌려받을 수 있다고. 현우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사실이 지민에게는 더 큰 모욕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보세요. 아직도 모르시잖아요. 대표님은 늘 큰 숫자만 보셨어요. 그 숫자 밑에 깔린 사람 이름은 보지 않았고요. 서윤의 눈동자가 잠시 어두워졌다. 그 말은 그녀에게도 향해 있었다. 그녀 역시 현우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몇몇 침묵을 선택했고 그 침묵이 누군가를 더 아프게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우는 서윤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너는 이 여자까지 이용해서 나를 몰아넣은 거야.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바다 쪽에서 햇빛이 반짝였고 유리창에 비친 세 사람의 얼굴은 모두 낯설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한지민 씨를 당신 곁에 보낸 적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바로 끊어내지 않았죠. 당신이 어느 선에서 멈추는지 보고 싶었으니까. 그 고백은 현우를 찔렀고 동시에 서윤 자신도 찔렀다. 현우는 낮게 말했다. 그럼 너도 깨끗하지 않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서 피해자 흉내를 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늦게라도 책임을 지려고 여기 앉아 있고 당신은 아직도 책임을 피하려고 나를 찾아왔죠. 현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가 울기를 바랐는지도 몰랐다. 원망하고 소리치고 자신에게 아직 감정이 남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길 바랐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서유는 그에게 감정을 던지지 않았다. 그녀는 사실을 놓았고 사실은 감정보다 훨씬 무거웠다. 지민은 외장 하드를 서윤 쪽으로 밀었다. 저는 증언할게요. 대신 저를 완전히 버리진 말아주세요. 서윤은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나는 당신을 구해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한 선택의 무게는 당신이 져야 해요. 다만 진실을 말한다면 적어도 누군가가 당신을 또 다른 장부 밑에 묻어버리진 못하게 할 수는 있겠죠.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현우가 거칠게 웃었다. 참 대단한 재판장이네. 나도, 이 여자도, 회사도 전부 내 손바닥 위였다는 거야. 서유는 피곤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 아직도 손바닥이라는 말을 쓰네요. 당신은 세상을 위와 아래로만 봐요. 그래서 당신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언제 떠났는지 몰랐던 거예요. 현우는 반박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결혼 생활의 장면들이 조각처럼 떠올랐다. 이사회 뒤에서 조용히 물을 건네던 서윤. 새벽까지 보고서를 읽다가 그의 발걸음 소리에 노트북을 덮던 서윤. 기자들 앞에서 그의 실수를 자신의 일정 착오로 돌리던 서윤. 그는 그 순간들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연한 배경이라고 여겼다. 회의는 끝났지만 아무도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서윤은 외장 하드를 도제에게 넘기며 원본성 검토하고 법률팀 통해 제출 준비하세요. 단 한지민 씨 진술은 강요 없이 녹취부터 남겨요라고 말했다. 지민은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외톨이가 되었는지 느꼈다. 그는 서윤에게 말했다. 너는 정말 나를 끝낼 생각이야. 서윤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을 끝내는 건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한 일들이 당신을 따라잡는 거죠. 현우는 낮게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 없어. 그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익숙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이었다. 서윤은 천천히 그를 보았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을 믿어주는 나를 사랑했어요. 당신이 틀려도 기다리고, 당신이 넘어져도 대신 피 흘리고, 당신이 나를 밀어내도 다시 돌아오는 나를. 현우의 눈빛이 무너졌다. 서윤은 덧붙였다. 그 여자는 이제 없어요. 현우가 호텔을 나왔을 때 부산의 하늘은 흐려져 있었다. 바다 냄새가 습하게 밀려왔고 호텔 앞 도로에는 검은 차량들이 조용히 오갔다. 그는 차문을 열지 못한 채 한참 서 있었다. 휴대전화에는 이사회 재소집 통보와 채권단 미팅 요청, 그리고 법무팀의 경고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무겁게 남은 것은 서윤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여자는 이제 없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찾으러 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었다. 주주 이서윤인지, 아내 이서윤인지, 아니면 자신이 무시하고 지워온 이름 없는 조력자인지. 라운지 안에서 서윤은 아직 창가에 앉아 있었다. 도제가 조심스럽게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고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다. 괜찮아질 거예요. 잠시 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이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사람을 자기 손으로 놓아준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날 밤 현우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지 못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 USB 송 마지막 폴더를 열었다. 제목은 구조조정 당시 삭제된 보고서였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이 회사 자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파일 안에는 5년 전 그가 서윤과 결혼하기 직전 리그룹과 강진 사이에서 오간 비공식 협상 메모가 있었다. 그곳에는 그의 이름 옆에 차갑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강현우 대표는 성장 욕망이 강하나 통제 가능한 파트너로 판단됨. 현우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자신이 리그룹을 이용해 올라왔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그 역시 누군가의 계산 안에 놓인 말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 메모 아래 서윤의 손글씨, 스캔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통제 대상이 아니라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모욕으로 길들이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현우의 목이 막혔다. 서윤은 처음부터 그를 낮춰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두가 그를 도구로 볼 때 사람으로 보려고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창밖에서는 부산의 밤바다가 검게 출렁였고 서울에서는 다음날 열릴 임시이사회를 위한 표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임시이사회는 다음날 오전 10시 여의도 강진홀딩스 본사 2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평소라면 긴 테이블 위에 놓인 생수병의 라벨 방향까지 맞추던 의전팀도 그날만큼은 손끝이 어수선했다. 복도에는 법무팀 직원들과 외부 회계자문, 채권단 관계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강현우는 회의실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밤새 부산에서 올라온 얼굴에는 피로가 내려앉았지만 그의 양복은 여전히 빈틈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갑옷이라는 듯 넥타이 매듭을 한 번 더 만졌다. 박상철 재무본부장이 옆에서 대표님 일부 사회이사들이 이미 의결권 위임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속삭이자 현우는 낮게 말했다. 분위기는 내가 만든다. 분위기는 숫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나 말을 뱉는 순간 그는 자신이 그토록 믿어온 숫자들이 이제 자신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의장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안건은 강현우 대표이사의 직무 지속 가능성, 내부 회계 리스크 대응,
그리고 주요 주주 측의 긴급 제안 검토입니다. 현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손을 들었다. 주요 주주라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리그룹은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검은 정장을 입은 서윤이 윤도재와 법률 대리인을 대동하고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강현우의 아내처럼 보이지 않았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윤은 의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현우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현우의 눈이 그녀의 빈 손가락에 멈췄다. 결혼 반지가 없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어떤 공시보다 날카롭게 그를 찔렀다. 서윤은 준비된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오늘 저는 강현우 대표의 배우자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강진홀딩스 주요 지분의 실질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주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현우는 짧게 웃었다. 주주 대표, 내 지분은 어젯밤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서윤은 법률 대리인에게 눈짓했고 대형 화면에 지분 구조도가 떠올랐다. 여러 개의 사모펀드, 특수목적 회사, 투자조합, 그리고 그 아래 연결된 의결권 약정들이 선으로 이어졌다. 현우는 처음엔 그것을 단순한 금융구조로 보았다. 그러나 곧 몇몇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과거 서윤이 재단 행사 때문에 만났다고 했던 투자자 자신이 무시했던 해외 파트너, 그리고 리그룹과 무관하다고 여겼던 독립펀드들. 서윤은 차분히 설명했다. 제 30% 지분은 매각된 것이 아니라 분리되었습니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부는 신탁 구조로 이동했고 일부는 우호 지분과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을 맺었습니다. 현재 이 안건에 대해 제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단순 개인 지분보다 큽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네가 혼자 준비했다고. 서윤은 그를 똑바로 보았다. 아니요. 당신이 나를 회의실 밖에 세워둘 때마다 나는 회의실 밖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말과 함께 지난 몇 년간의 장면들이 현우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쳤다. 서윤이 재단 후원 명단을 핑계로 만났던 자산운용사 대표, 해외 미술품 기부 행사에서 오래 대화하던 변호사, 그가 지루하다며 먼저 자리를 뜬 만찬자리의 금융인들. 그는 그 모든 시간을 그녀의 사교나 가문 의무로 생각했다. 자신에게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배경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 배경은 사실 별도의 지도였다. 서윤은 말을 이었다. 당신은 늘 내가 가문의 이름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개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가능성을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신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현우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네가 이 회사를 빼앗으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서윤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말은 그녀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맞아요. 나는 빼앗으려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지키려고 결혼했죠. 당신을, 회사를, 내가 선택한 삶을. 그런데 당신이 전부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의장은 다음 자료를 요청했다. 화면에는 USB에 담긴 주요 파일의 목록이 떠올랐다. 법률 대리인은 세부 내용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각 거래의 위험성 내부, 경고의 존재 결제 과정에서 누락된 검토 의견, 그리고 외부로 흘러간 자료의 흔적만 차분히 짚었다. 현우는 중간에 끼어들었다. 모든 경영상 판단을 범죄처럼 몰아가면 어떤 대표도 회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공격적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말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위험을 숨기는 것은 다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실패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밀어넣는 것도 다르고요. 박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역시 몇몇 결제 과정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었다. 현우는 그를 날카롭게 보았다. 박상철은 시선을 피했다. 서윤은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오늘 여기 있는 누구도 한 사람에게 모든 죄를 씌우고 끝내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임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한지민이 들어왔다. 전날 부산에서보다 더 초췌했지만 그녀의 걸음은 이상하게 안정되어 있었다. 법무팀 직원 하나가 녹취 장비와 진술 확인서를 들고 뒤따랐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서윤이 낮게 말했다. 앉으세요, 강 대표님. 오늘 한지민 씨는 당신의 비서가 아니라 내부 자료 유출과 외부 접촉에 관한 참고 진술자입니다. 지민은 현우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저는 NJ캐피털 측 실무자로부터 강진홀딩스 내부 자료 접근을 요구받았습니다. 처음엔 강현우 대표의 약점을 확보하라는 지시였고 이후엔 대표가 더 무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분위기를 만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현우는 이를 악물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먼저 나한테 접근했잖아. 지민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맞아요. 제가 접근했습니다. 예. 하지만 대표님은 제가 열어둔 문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어요. 아무도 대표님 손으로 결제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 진술은 현우를 구하지도 완전히 파멸시키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는 피해자도 아니고 단순한 가해자만도 아니었다. 누군가의 덫을 발견하지 못할 만큼 오만했고 발견한 뒤에도 자기 욕망 때문에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다. 서윤은 지민이 내민 외장 하드와 진술 요약서를 확인한 뒤 의장에게 넘겼다. NJ캐피털의 일부 실무자가 강진의 약점을 이용해 적대적 인수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는 정황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그들과도 선을 긋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NJ캐피털 대리인의 얼굴이 굳었다. 현우는 서윤을 보며 낮게 말했다. 너 그쪽 편 아니었어.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누구의 편이 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강진을 당신 손에서 빼내기 위해 그들의 자금을 이용했지만 그들이 회사를 해체하도록 놔둘 생각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붙잡았다. 내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통제권 회복입니다. 복수만 원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죠. 그냥 시장에 모든 걸 던졌을 테니까. 현우는 그제야 서윤의 계획이 자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차갑고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진을 망가뜨리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망가뜨린 구조를 잘라내고 외부 자본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전에 자신이 먼저 고삐를 쥐려 했다. 하지만 그 사실이 현우를 덜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아팠다. 그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은 집안 장식처럼 세워두었다. 의장은 긴 침묵 끝에 표결 절차를 시작했다. 강현우 대표의 직무정지 및 비상경영위원회 설치 한 건. 화면에 하나씩 찬성표가 올라왔다. 사회이사 채권단 추천이사 우호 지분대리인. 마지막으로 서윤이 의결권을 행사했다. 찬성. 단어 하나가 전자화면에 뜨는 순간 현우는 자신이 정말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웃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네가 나를 끌어내렸네.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나는 문을 열었어요.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건 당신 자신이에요.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빠르게 흩어졌다. 기자들에게 새어나갈 말을 조심하며 각자의 책임을 줄일 문장을 찾으며 아무도 먼저 눈에 띄지 않으려 복도를 빠져나갔다. 현우는 회의실에 남아 있었다. 서윤도 바로 떠나지 않았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만 남자 처음으로 부부였던 시간이 회의실 위에 내려앉았다. 현우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만이라도 나한테 진짜로 말했으면 달라졌을까? 서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나는 여러 번 말했어요. 당신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그때 억지로라도 내 멱살을 잡았어야지. 서윤의 눈빛이 아프게 흔들렸다. 나도 그걸 후회해요. 당신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은 것. 내가 더 세게 말하면 당신이 나를 미워할까봐
물러난 것. 그래서 오늘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현우는 처음으로 그녀의 상처가 자신을 향한 분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죄책감으로도 이루어져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더 작게 만들었다. 현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예전처럼 그녀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지 않았다.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대신 테이블 끝에 놓인 USB를 바라보았다. 이걸 왜 나한테 남겼어? 바로 기관에 넘기면 됐잖아. 서유는 USB를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직접 보길 바랐어요. 당신이 지운 이름들을. 박상철 본부장도, 한지민 씨도, 하청 자문사 직원들도, 그리고 나도. 당신 성공담 밑에 깔린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한 번쯤은 보라고.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몰랐어.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보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것과 보지 않는 건 달라요. 그 말에 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평생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증명하겠다고 달려왔는데 정작 자신도 누군가를 무시하며 같은 방식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이 이제야 그의 앞에 놓였다. 그는 처음으로 승소나 방어 전략, 지분 회복이 아닌 다른 질문을 떠올렸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나? 저녁 무렵 비상경영위원회 설치 공시가 나갔다. 다릅니다. 강현우 대표는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임시위원회와 주주협의체로 넘어갔다. 시장은 잠시 더 출렁였지만 서윤이 외부 자본의 무리한 자산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자 급락세는 둔화되었다. 뉴스 화면에는 그녀의 이름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이서윤 전 강진홀딩스 이사 주요 주주 대표로 비상경영 참여. 사람들은 그녀를 배신당한 아내라고 부르려 했지만 곧 그보다 더 적절한 단어를 찾아야 했다. 주주 설계자, 협상가. 서윤은 회의실 밖 복도에서 그 뉴스를 잠시 보다가 화면을 껐다. 도제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발걸음을 옮기기 전 회의실 안에 혼자 남은 현우의 뒷모습을 보았다. 한때 그녀가 사랑한 남자는 아주 늦게 무너지고 있었다. 서윤은 그 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다. 오늘 그녀는 그를 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묶여있던 이름을 끊어낸 것이었다. 밤이 깊어졌을 때 현우는 텅 빈 대표실로 돌아왔다. 이미 그의 명패는 치워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비서실에서는 새 출입 권한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남아있던 만년필을 손에 쥐었다.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길. 그 문장이 오늘만큼 선명하게 읽힌 적은 없었다. 휴대전화에는 변호사와 언론 대응팀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열지 않았다. 대신 서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오늘 처음으로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조금 알 것 같다. 이번에는 차단되지 않았는지 전송된 표시가 떴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현우는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오래 숨을 쉬었다. 같은 시각 서윤은 한강을 건너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여의도의 불빛이 멀어졌다. 그녀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아니라 임시위원회 자료가 들려 있었다.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아픔이 그녀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내일은 어머니 이름으로 시작해요. 도제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강진의 밤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서윤의 침묵은 그날로 끝났다. 비상경영위원회가 설치된 뒤 강진홀딩스 본사 로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예전에는 강현우의 이름이 건물 전체를 누르는 보이지 않는 서명 같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낮은 목소리로만 말했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는 임시 출입 권한을 확인하는 보안 직원들이 서 있었고 재무본부와 법무팀 사무실에는 외부 회계법인 사람들이 들어와 서류함을 하나씩 봉인했다. 현우는 대표실이 아닌 19층 임시 대기실에서 조사를 기다렸다. 벽에는 아무 그림도 없었고 테이블에는
미지근한 물 한 병만 놓여 있었다. 그는 처음엔 분노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손님처럼 앉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분노보다 더 낯선 감각이 찾아왔다. 조용함이었다. 비서들이 그의 눈치를 보며 달려오지 않고, 임원들이 그의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누군가 대신 받아주지 않는 조용함. 그제야 그는 자신이 권력이라고 믿었던 것들 대부분이 타인의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소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서윤은 같은 건물 27층 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번째 구조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막은 것은 무리한 자산 매각이었다. NJ캐피털 쪽에서는 강진의 우량 계열사를 쪼개 팔아 손실을 빠르게 회수하자는 제안을 냈지만 서윤은 그 안건을 테이블 위에서 바로 밀어냈다. 회사를 살리겠다는 이름으로 사람부터 버리는 방식은 쓰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는 허세와 불투명한 지배 구조는 잘라내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방패로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그녀의 말을 이상주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윤은 감정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열사별 현금 흐름 담보 구조, 채권단 협상 가능성, 그리고 남겨야 할 사업과 정리해야 할 사업을 숫자로 구분했다. 숫자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지우기 위해 쓰이지 않았다. 회의가 잠시 멈췄을 때 윤도재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어머니의 노트 원본이었다. 서윤은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회사는 숫자로 무너지지만 사람은 침묵으로 무너진다. 그녀는 그 문장 아래에 짧게 적었다. 그러니 오늘부터 침묵하지 않는다. 한지민의 진술은 사흘 뒤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그녀는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에 앉아 NJ캐피털 실무자들의 지시 내용, 자신이 강진 내부 자료에 접근한 경로, 그리고 강현우가 몇 차례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결제를 강행한 정황을 차례로 설명했다. 지민은 자신을 완전한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지만 조사관의 질문은 그렇게 느슨하지 않았다. 한지민 씨도 대가를 기대하고 접근한 것 아닙니까? 그 질문에 그녀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맞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었고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밟았으니 저도 누군가를 밟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 말이 끝난 뒤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모든 것을 씻어주지는 않았다. 그녀는 내부 자료 유출과 공모 정황에 대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고 업계에서 쌓아 올리려던 자리도 무너졌다. 다만 그녀의 진술은 더 큰 조작 구조를 드러내는 데 쓰였고 그 대가로 그녀는 완전히 버려진 말이 되는 것만은 피했다. 서윤은 그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다. 지민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순진한 희생자도 아니었다. 그래서 결말도 그 중간 어디쯤이어야 했다. 현우에 대한 조사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모든 행위가 곧바로 범죄로 단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내부 경고를 묵살하고 위험한 거래 구조를 반복적으로 승인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었다. 직무정지는 해임 절차로 이어졌고 이사회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로 그를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다. 언론은 며칠 동안 그의 이름을 반복했다. 흑수저 출신 성공신화 재벌가 사위의 몰락 배신당한 아내의 반격. 자극적인 제목들은 진실의 가장 얇은 껍질만 핥았다. 현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기사들을 보다가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예전 같으면 그는 바로 언론 대응팀을 불러 프레임을 바꾸라 지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문장도 자신이 한 일을 완전히 가려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조사 자료 중 서윤이 남긴 주석을 계속 떠올렸다. 위험을 숨기는 순간 책임은 판단이 아니라 은폐가 된다. 그 문장을 읽은 밤부터 그는 잠을 길게 자지 못했다. 꿈속에서 그는 늘 높은 계단을 오르고 있었고 뒤돌아보면 자신이 밟고 온 계단마다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윤은 한 달 뒤 기자들 앞에 섰다. 그러나 그것은 해명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강진홀딩스의 비상경영 계획과 함께
투명 경영 감시기구 설립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무대 뒤에서 도제가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묻자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명 아래로 걸어나가는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깜빡였다. 누군가 큰 목소리로 강현우 전 대표와의 이혼 절차도 오늘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서유는 잠시 그 기자를 바라보다가 마이크 앞에 섰다. 제 개인사보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은 강진홀딩스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누군가의 성공 신화를 위해 다시 포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워진 경고, 묵살된 보고, 이름 없이 밀려난 사람들을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새 감시기구의 이름을 발표했다. 윤석영, 투명경영재단,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객석 뒤편에 있던 이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 이름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존심과 후회가 복잡하게 스쳤다. 딸이 마침내 어머니의 이름을 회사의 공식 기록 안으로 데려온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 회장은 서윤을 따로 불렀다. 두 사람은 강진 본사 근처 조용한 한식당 별실에 마주 앉았다. 음식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식어갔다. 이 회장은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네, 어머니 이름을 그렇게 쓸 줄은 몰랐다. 서윤은 차분히 대답했다. 평생 쓰이지 못한 이름이니까요. 이 회장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다. 그는 늘 강한 사람이었고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내 어머니에게도 너에게도 많은 걸 늦게 알았다고 말했을 때 서윤은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과라는 것을 알았다. 예전에 그녀라면 그 말 한마디에 울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울지 않았다. 늦게 아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알고도 또 침묵하면 그때부터 죄가 되죠. 이 회장은 딸을 오래 보았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후계자나 전략적 자산이 아닌 한 사람을 보는 어색한 노력이 담겨 있었다. 서유는 그 어색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용서는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같은 침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시작이었다. 현우가 서윤을 다시 만난 것은 모든 해임 절차가 끝난 뒤였다. 장소는 한강변의 작은 산책로였다. 예전 두 사람이 결혼 초기 종종 걸었던 곳이지만 그때의 기억은 이상하게 멀었다. 현우는 검은 코트 차림으로 먼저 와 있었다. 예전처럼 값비싼 시계와 반짝이는 구두를 갖추었지만 더 이상 그것들이 그를 크게 보이게 만들지는 않았다. 서윤이 다가오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참 말을 찾았다. 와줘서 고마워. 서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섰다. 오래 이야기할 시간은 없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오늘은 붙잡으려고 부른 게 아니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내밀었다. 그 안에는 서윤이 회의실에 두고 갔던 결혼 반지가 있었다. 도재 씨가 돌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한 번은 직접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서윤은 케이스를 받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다.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함께 오를 곳까지 내가 새긴 말이었는데 나는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지. 함께라는 말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 말은 늦었지만 처음으로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다. 현우는 계속 말했다. 조사받으면서 네가 보낸 메일들을 다시 읽었어. 내가 읽지 않은 것들, 무시한 것들, 비웃은 것들. 처음엔 억울했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였는지, 왜 한 번만 더 기다려주지 않았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겠더라. 너는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걸.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한강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미안하다는 말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아.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더더욱 못해. 그냥 네가 한때 지켜주려 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해. 서유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의 흔적은 아직 남아 있었다. 야망이 다 벗겨진 자리 아래 상처 입은 소년과 오만한 어른이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그를 이해하는 것과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서유는 낮게 말했다. 당신이 망가진 건 내가 떠나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를 보지 않아서예요. 이제라도 본다면 그건 당신이 감당해야 할 삶이겠죠. 현우는 반지 케이스를 벤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건 네가 버려도 돼. 녹여도 되고 강에 던져도 되고 나는 더 이상 이걸로 네 시간을 묻고 싶지 않아. 서유는 천천히 케이스를 집어들었다. 크고 반지는 작고 차가웠다. 한때 그 작은 원 안에 그녀는 사랑, 책임, 가문, 미래를 모두 넣으려 했다. 그래서 무거웠다. 이제는 그 무게가 거짓말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반지를 강에 던지지 않았다. 대신 가방 안에 넣었다. 버리진 않을 거예요. 증거로 남겨둘 생각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한때 무엇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는지 기억하려고요. 현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서유는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강현우 씨, 당신은 나를 잃은 걸 후회하겠지만 나는 나를 잃었던 시간을 더 오래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누구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손을 뻗지도 않았다.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배운 존중이었다. 봄이 가까워질 무렵 강진홀딩스는 이름을 일부 바꾸고 새 지배 구조 아래 천천히 회복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단숨에 좋아지지는 않았다. 빠져나간 투자자들을 다시 설득해야 했고 손실을 인정해야 했으며 몇몇 계열사는 정리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적어도 더 이상 실패를 감추기 위해 다른 장부를 만들지는 않았다. 서유는 비상경영위원회에서 물러나 새 재단과 투자회사 일을 병행했다. 그녀가 만든 첫 프로젝트는 내부 고발자 보호와 여성 임원 육성 프로그램이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이미지 회복용이라고 비웃었지만 서유는 반박하지 않았다. 결과가 말하게 두면 될 일이었다. 한지민은 재판 절차를 기다리며 작은 법률 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진술을 정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오피스텔에 살지 않았고 업계로 돌아갈 길도 막막했다. 그래도 어느 날 서윤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다. 저를 구해주지 않아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맞았다는 걸 압니다. 서윤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다만 그 편지를 찢지 않고 서랍에 넣었다. 몇 달 뒤 서윤은 윤석영 투명경영재단의 첫 번째 공개 포럼에서 연단에 섰다. 장소는 예전 강진홀딩스의 대회의실이었다. 한때 현우가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젊은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 작은 협력사 대표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서유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다보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원고 대신 자신의 말로 시작했다. 저는 오래 침묵을 능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 가문의 체면을 위해 문제를 덮는 일, 회사의 안정을 위해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는 일이 어른스러운 선택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너지는 소리를 늦게 듣게 만들 뿐입니다. 객석은 조용했다. 서유는 그 침묵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늘 이 재단은 한 사람을 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누구도 숫자 아래 이름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박수가 터졌을 때 서유는 객석 뒤쪽 빈자리를 보았다. 어머니가 앉아있지는 않았다. 그래도 처음으로 그녀는 어머니의 이름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포럼이 끝난 저녁 서유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다. 휴대전화에는 도제가 보낸 일정표와 새 투자 검토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고 이 회장에게서는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잘했다. 아버지의 서툰 칭찬에 서유는 희미하게 웃었다. 가방 안쪽에는 여전히 결혼 반지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석양이 금속 표면에 닿아 잠시 빛났다. 함께 오를 곳까지
이제 그 문장은 약속이 아니라 끝난 문장이었다. 서유는 반지를 다시 넣고 강물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현우도 자신이 만든 폐허 위에서 다른 삶을 배울지 모른다. 아니면 끝내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가 책임질 몫이 아니었다. 그녀가 책임질 것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선택, 그리고 더 이상 지워지지 않을 목소리였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서유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뒤를 따르는 길이 아니었다. 그녀나 직접 설계한 길이었다.